자, 처음에 보면은 제목에 인권 개발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자, 사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자, 이 세 사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세 분 다 알죠? 두 분만 아나요? 한 분만 아나요? 세 분 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네. 이쪽분에. 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세 분의 공통점. 한국 사람이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 못했네.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뭐가 있죠? 공통점.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나요? 세 분 다 국제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어요? 국제적으로. 가운데 분 알려진 건 확실한데 이분은 잘 모르겠네요. 아프리카에서요. 수단에서 알려졌겠죠? 이분은 수단에서. 자, 또 다른 공통점 뭐가 있죠? 세계를 무대로. 자, 세계를 무대로. 한국 바깥에서 세계를 무대로. 예, 좋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자, 또 다른 건 뭐가 있죠? 다 책을 쓰셨다고요. 그것도 미처 생각 못했네요. 근데 본인이 다 쓰셨나요? 이분은 본인이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좀 아는데 엄청 왕꼼꼼이래요. 그래가지고 글자는 다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몇 번을 바꿔 쓰고 다 한다. 근데 이분은 바쁘셔가지고 두 분은 직접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 책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빈곤 문제에 관심 있다. 세 분 다 빈곤 문제에 관심 있죠. 세 분 맞습니다. 빈곤. 근데 차이점은 뭐죠? 자, 공통점이 국제적으로 일하고 빈곤 문제에 관심이 있고 한국 사람이고, 근데 차이점은 현장과 데스크. 누가 데스크예요? 이분이요. 이분 데스크 있나 잘 모르겠네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역할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역할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죠. 스타일. 제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게 그 국제개발에 좀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관심 많은데 제가 지난주에 양평에 가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 해원협 해봉사단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동기를 쭉 물어보니까 세 부류가 나오더라고요. 세 부류가. 첫 번째는 그 봉사형이 있어요. 봉사형. 진짜 이 아프리카 이 현실 가서 내가 뭔가 좀 의미는 해야겠다 해서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스펙 쌓기형이 있어요. 스펙 쌓기. 그래가지고 뭔가 앞으로 이제 큰일을 하려면은 커리어를 좀 잘해야 돼. 그런데 해외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냐. 뭐 이래서 이제 커리어 쌓기에서 스펙 쌓기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두 가지 말고 한번 본인을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의 자 돌이켜보면서 자 봉사형이 있고 스펙 쌓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어보니까 도피형이 있어요. 도피형.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꼬이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좀 바람 쐬러 한번 나는 뭔가 좀 인간 전환이 필요하다 이래서 가시는 도피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개라고,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호기심형도 있어요. 뭔가 궁금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 답답한 한국을 벗어나 봐야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손을 들어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솔직하시더라고요. 3분의 1이 다 도피형이래요. 솔직하게 자기 도피형 손 들어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3분의 1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자, 도피형이라고. 그래서 제가 축하해주면서 도피형이 사고 친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두 가지 정도 사고 있는데, 이렇게 이분은 어떤 형이죠? 봉사형이고, 이분은 아니죠. 완전 반청되면 스펙 쌓기라 그러면 안 되죠. 봉사단 얘기예요. 한비아 선생님은 이 두 분을 나눌 때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범생이와 비범생 이렇게 얘기죠. 반 총장님은 범생이죠. 모범생이죠. 모범생이고, 이분은 모범생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어떤 정통, 이른바 그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두 분들은 개척해 나가는 거죠. 현장에 가서 개척하고,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뭐 옳다 그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다양한 형태의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반 총장님 하는 역할이 있고, 한비아 씨처럼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태식 이거 그 동영상 다 보셨나요? 이거? 울지마 통지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개발과 관련한 그 질문이 하나 나오죠. KBS 스페셜에 보면 무슨 질문이 있죠? 그 나레이션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태석 신부님이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은 학교를 먼저 졌을까? 성당을 먼저 졌을까?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그게 개발의 용어를 하면 뭐가 되죠, 이게? 이거를, 언어를,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가톨릭적인 용어로 푼 거라면 우리 개발, 원조 이 사업의 용어로 풀면 그 어떤 질문이 될까요, 이게?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여기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그 수요자라고도 할 수 있고 현장에 있는 그분들 중심으로 사고를 할 거냐, 아니면 자기가 갖던 자기 동기, 자기 어떤 목적 이거를 남한테 이렇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저는 그거 보면서 물론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떤 개발의 관점에서 개발 사업을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많은 이론보다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진짜 그 막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 얼라이먼트 그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 그러니까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든 뭘로 표현하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름대로 그 개발에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그런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요 세 분의 스타일 차이점을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좀 제가 제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질문들, 약간 좀 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좀 떠나서 우리가 그 3일 동안 이 큰 질문들,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부딪히는 문제인데,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이게 책 제목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요즘 나온 책들 보면은 국제 개발 기아 문제들에 관한 책들 굉장히 나온,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뭐죠? 왜 세계의 많은 아이들은 굶주릴까요?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 경제 이야기.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책들 굉장히 많이 지금 국내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화에 관한 것인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왜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 간 빈부격차가 커지는가? 그러니까 부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기업의 부는 증가한다고 하는데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일자리는 늘지 않는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 너무 커서 잘 안 하죠. 그렇지만은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인가? 이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그 기아와 빈곤 퇴치에서 인권이 왜 중요한가? 인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공통의 지금 과제고요.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는 어떤 책임과 의무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공동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 도덕적 딜레마 문제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특히 개발 쪽에 보면은 기독교 계통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양평에 가서 물어봤는데 180명의 교육을 받는데 기독교 분들이 약 60%가 돼요. 불교 신자 손 들어보니까 딱 한 명. 딱 한 명이더라고요. 기독교적인 동기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착한 의도와 착한 행동과 좋은 결과.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행동이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이거를 풀어가는 데서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 가진다고 스마트해지는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스마트하게 된다. 착한 것도 필요하지만 스마트하게 해야 우리의 착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몇 개 적어봤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요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인권하고 개발하고 기업이 서로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냐면, 통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권과 개발과 기업은 서로 관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일해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관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삐걱삐걱대고 있죠. 그렇죠?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통에 우리가 함께 집어넣고 막 비벼보면은 뭐가 나오겠죠? 이 나오는 게 뭐죠? 이상한 기호가, 암호가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다 끝나신 다음에 요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라도 요 세 가지를 잘 알으셔야 요 암호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암호가 뭐죠? 이게 RBA to PPP. PPP는 뭐죠? Public Private Partnership. 요건데 결국에는 이 RBA라는 게 인권에 기반한 개발의 접근 이렇게 얘기하고, PPP, Public Private는 민관 협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 협력.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을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뭐냐? 그거 하기 전에 다시 보면, 그래서 이 인권과 개발이라는 것이 국제관계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글로벌 가버넌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엔의 많은 문서들을, 유엔 총회 문서를 보면은 그 의제들을 보통 5개로 이야기합니다. 5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평화 안보, 그 다음에 개발, 인권, 환경 이렇게 4개를 얘기하고, 크로스 커팅으로서 유엔 개혁, 이게 보통 이제 구조거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요 개발하고 인권을 같이 보는 거죠. 물론 시간이 더 많으면은 인권과 환경, 뭐 개발과 환경, 개발과 평화 이쪽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요 2가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행위자 관점에서 보면은, 앞에 거는 이제 의제라면은, 행위자 관점에서는 보통 이제 글로벌 가버넌스에서 4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국가가 있고, 국제기구가 있고, 기업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그래서 행위자 입장에서는 기업과 시민사회를 한다. 그러니까 4가지가 되는 거죠. 의제 측면에서는 개발과 인권, 행위자에서는 기업과 시민사회를 다뤄본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제와 행위자의 관점에서.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전까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돌던 거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21세기를 뭐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가버넌스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뭐 국가, 국제기구만 얘기하지만 요 3가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21세기 글로벌 가버넌스의 다이내믹이라 할까요? 어떤 흐름들을 정확히 끌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죠. 삼성공화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 하냐면 월스트리트 얘기합니다. 오늘 워낙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표현은 뭐냐면 월스트리트에 의한 월스트리트를 위한 정부,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 정도로 기업의 영향이 굉장히 써졌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올해는 2011년은 발전권 선언 25주년. 혹시 86년생 계세요? 발전권 25주년이니까 올해가 86년이죠. 86년에 발전권은 채택됐거든요. 근데 이 발전권 선언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데크레이션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별칭 뭐냐면 사일런 데크레이션,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언을 하게 되면 떠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언하는 건데 침묵이라는 걸,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을. 그래서 문서에만 계속 나와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주요 문서에 보면은 이 발전권 선언을 항상 보면은 including right to development.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문서는 하는데 말은 안 하는 이상한 문서입니다. 이 선언문이.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이따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 개발 기업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거를 사진으로 보면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데, 이 3개의 사진을 요거는 지금 자료집에 없는 겁니다. 2번째 거는 사진에 있죠. 자료집에 있죠. 3번째 것도 자료집에 있습니다. 이 3개 사진의 공통점이 뭐죠? 자, 첫 번째 사진, 2번째 사진, 3번째 사진. 자, 공통점? 반기문 총장님 다 있죠. 자, 반기문 총장님 3개의 사진이 다 있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 우리 이 아카데미 주제와 관련된 차이점인데, 예? 상상력을 발휘. 차이점인데 우리 아카데미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3개의 사진. 이거의 주제는 뭐죠? 인권이죠. 이 오른쪽 계신 분은 전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안경환 위원장님이고, 주제가 나오죠. 세계인권선언. 그러니까 이건 2008년에 찍은 거죠. 2008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
그 안경환 당시 국가인권장 만나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방문입니다. 반기문 총장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이 건 언제죠? 작년 G20 정상회의 때 오셨죠. 그 바로 직전에 국회에서 열렸던 MDG 포럼입니다. 주제는 뭐죠? 개발이죠. 다 써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어서 오셨는지 모르는데 아마 한국에 있는 유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면 이것 때문에 왔나요? 초청한 건가요? 초청해서 이렇게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 제1차 UN MDG 포럼. 그러니까 한국 국회도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사진은 모르실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세 번째 사진의 주제는 뭘까요? 기업? 어떻게 알아요? 나머지 맞아요. 이거는 G20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날 새벽 조찬 모임이에요. 이 자리에 갔었거든요. 예, 글로벌 컴팩 사진입니다. 글로벌 컴팩 사진에 가서 옆에 계신 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SK의 최태원, 이번에 SK 최태원 사장이 한국 글로벌 컴팩, 그러니까 글로벌 그 이사에 해당되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또 뭘 이야기하냐면은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시는 거 이렇게 사진 보면은 인권, MDG에서 개발, 그 다음에 그 바쁜 와중에 반기문 총장님이 한국에 오면 모든 사람이 만나려고 그러겠죠. 사진 찍으려고, 얘기하고 뭐 하려고. 근데 그 바쁜 와중에 그 다음날 새벽 모임, 아침 모임을 여길 간 거예요. 글로벌 컴팩. 가서 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한국 기업의 역할이라는 거죠.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글로벌 컴팩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따가 그 오후에 이제 강의가 있을 텐데 거기서 얘기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 기준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역할을 했는데 그거 강조하려고 그 바쁜 와중에 이 회의를 참석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 한승수 전 국무총리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님의 행보가 뭐에 가 있는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전 세계 글로벌 가버넌스의 대표적인 유엔 사무총장이 어디에 관심이 가느냐는 이걸 보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권과 개발과 기업 이 키워드를 다시 한번 사진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그 정선혜 처장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이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목적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5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실 때 이 과연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시고 특히 이 두 번째 거를 좀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제개발 원조 및 기업 관련 국제인권 기준을 이해하는 것.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상식인데 국내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NGO와 학교에도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에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더 나아가서는 이 이른바 모범적인 한국 국제개발 원조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좀 함께하는 그 목표를 좀 설정을 좀 했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애드보커시라고 NGO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애드보커시를 보통 이런 사이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료집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서 추가를 한 건데 이 기준 설정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기준 설정에 맞춰서 이 세 가지를 본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요즘 글로벌 코리아 얘기 많이 하죠. 글로벌 코리아. 근데 한국말로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죠. 성숙한 세계 국가라는 게 우리 국정 외교 비전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MB 정부의 그 공식 비전이 성숙한 세계 국가 그리고 영어로는 글로벌 코리아. 근데 글로벌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제가 할 때는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제 경쟁력 얘기만 하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 이 두 가지 사이의 긴장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자원을 많이 우리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남보다 싸게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경쟁력을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글로벌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자 하는 인권, 개발, 기업 관련한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잘 숙지해서 성숙한 가을 이 두 가지 긴장인 거죠.
이거는 이제 기업이 많이 강조하는 거고, 요거는 시민사회가 좀 더 강조하는 거고, 이거가 지금 균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 많은 개념들을 할 텐데, 이 5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다 아시는 분? 우리 민신부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식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하여간 이 정도는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가서 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MDG라는 게 있고 ODA, 이거를 일본에 가면은 일부에서는 오다라 그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다, ODA. 우리도 누군가 이거 시작 도입할 때 오다라 그래서 하면 다 오다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ODA라고 부릅니다. ODA. 마치 우리 그 음악 그룹들 있죠. H2O. 뭐 또 뭐가 있죠? UN 뭐 H2O 맞나요? 제가 그거 잘못했다가 자꾸 실수하는데 그 발음을 잘했는데 하여간 이거는 H2 아닌가요? H2O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거 ODA라고 하시는 겁니다. ODA. 근데 어떤 가끔 하다 보면은 일본에서 오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닭이라 그러죠. 닭이라 그러고 요거는 RBA라는 표현을 씁니다. RBA. 그 다음에 요거는 PPP. 이렇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자주 쓰니까 미리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저렇게,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 자료집에 보면은 뒷부분에 그 용어집 있죠? 뒷부분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인권과 개발, 그리고 그 기업과 인권 관련한 용어집을 쭉 마련했는데, 이 번역 용례집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좀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책마다 사람마다 쓰는 용어가 엄청 달라요. 이게 다 영어에서 기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일부러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숙지를 하시고 좀 공통된 용어를 썼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새천년 개발 목표라 그러는데 그 코이카나 이런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년 개발 목표라고 돼요. 이게 다 같은. 그러니까 밀레니엄이란 말을 사실 직역하면 천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새천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닭은 개발원조위원회, RBA는 원래 공식 이름은 풀네임을 이렇게 쓰면 앞에 Human Rights가 붙습니다. 그래서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이게 길으니까 그냥 RBA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에 기반한 개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이거를 완전히 다 할 때는 인권에 기반한 개발의 접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러면 전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RBA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ODA 같은 경우도 공적 개발 원조.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O를 오버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뒤에 어시스턴트를 에이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드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고 어시스턴트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ODA 할 때는 Official Develop Assistant 이게 원래 말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PP 그거는 민관협력 이렇게. 근데 보세요. 영어는 관이 먼저죠. 우리나라 말은 민이 먼저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민이 뒤쳐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괜히 기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은 관이 너무 우수연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앞으로 일부러 민을 앞에다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관협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퍼블릭이 먼저 가는 거죠.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이렇게 MDG는 그리고 항상 복수로 쓰죠. 그렇죠? 8개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그 정철님이 얘기했던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이건 읽어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그 새천년, 2000년에 밀레니엄 데크레이션이 있었고 MDG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몬트레이 컨센서스라는 게 만들어졌고 요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모른다고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강의를 통해서 소화가 될 겁니다. 이거는 황원규 박사님께서 그 내일 강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이건 책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많은 통계 숫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은 그 세계 인구의 1%가 총 재산의 40%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85%. 이래가지고 그래프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세계가 처하고 있는 어떤 불평등의 현실들을 고발하는 그런 다양한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매 시간 1,500억 원이 군사비로 지출된다니까.
1시간, 우리가 이렇게 1시간 할 때, 같이 이렇게 시간 지날 때 1000명이 넘는 유아가 사망한다는 거죠. 요 1시간 동안. 근데 요 1시간 동안 1500억 원 이상의 군사비를 쓴다라는 것.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죠. 막연하게 오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런 통계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에 쓰는 돈, 또는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돈, 이것만 아끼더라도 전 세계 뭐 몇억 명이 기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이 그만큼 그 세계화의 그 알면은 불편한 것들을 많이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대표적인 게 그 잔 지글러라는 유엔의 그 식량권 특별보고관이 쓴 국내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또 굉장히 아주 직설적이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대지의 빼앗긴 대지의 꿈. 그 다음에 탐욕의 시대. 아주 제목 자체가 굉장히 핵심을 착 찌르고 있죠. 뭐가 문제고 뭐가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라는 것을 책에서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과 한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핵심만 좀 정리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2009년에 OECD 닥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G20 정상회의에서 그 서울 개발 컨센서스라는 것을 주도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ODA가 0.13%에서 2015년에 0.25%까지 늘어난다는 것. 그만큼 기여하는 것도 많지만은 문제도 많이 생기겠죠. 이 금액이 늘어나면서 생각해보세요. 마닐라 같은 통근열차 같은 사건들이 앞으로 이제 부지기수로 많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배경이 되고, 그래서 그 표를 보면은 우리가 OECD 90년에 가입, 그 다음에 올해 말에는 11월 달에는 그 부산에서 원조효과생하는 회의가 열리고 1년에 쭉 많은 개발 관련한 것들이 한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G20, 이번에는 부산, 올해는 부산.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누가 와서 묻더라도 이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과 인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노한균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겠지만은 이 기업 쪽에도 굉장히 국제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 거의 소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는 76년에 OECD에서 만든 게 있고요. 이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ILO가 뭔지는 아시죠? 국제노동기구에서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UNEP에서 그 지속가능성 보고서라는 게 만들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되면은 글로벌 컴팩, 아까 반기문 총장님 사진에 나왔던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나중에 조금씩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이 옛날에는 유엔이 국가 간 정부끼리만 했는데 이제는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기업 대상으로 기업이 따라야 될 일종의 국제적 기준, 규범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라 최근에는 2005년이 되면은 인권 이사회, 그 당시에는 인권위원회였는데 거기서 특별보고관을 임명을 해서 이 기업이 인권 관련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그 임명이 돼서 2008년에 초안이 나왔죠. 이른바 이제 영어로 하면 가이딩 프린시플 해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ISO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ISO. 국제 그 표준 기구인데 여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인권에 관한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활발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늦어요. 어떻게 뭐 되겠지 하고, 물론 발빠른 기업, 그래서 그 선경,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하고 있죠. 글로벌 컴팩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의 모임에서도 기업과 인권을 주 의제로 지금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아세안 있죠.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쪽에서 작년에 그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AICHR이라고 보면 아이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주와 기업 인권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 그 기업 문제를, 기업의 인권 문제를 중요한 화두로 하고 굉장히 많이 논의와 담론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마 이 프로그램 참석하시기 전에 혹시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그런 게 없죠. 아마 대부분이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 전 세계로 진행되는 그 흐름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자리에 올릴 테니까 너무 많다고 이렇게 미리 이제 겁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팩트 자체만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쭉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그 인권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면, 통상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이건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 인권 침해자가, 피해자가 있겠죠. 그렇죠? 마닐라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통근 열차 사건 같은 경우에 인권 피해자가 있죠. 그분들이 누구죠? 보통 주민들이죠. 그렇죠?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있으면은 그것과 관련된 침해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반드시 인권 침해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다 보면은 인권 침해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침해자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인권 침해는 국가만 하는 거로 생각하죠. 그래서 뭐 오늘날은 뭘 얘기하냐면 비국가 행위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non-state actor. 그러니까 그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 두 종류가 생겨요. 국가가 있고 비국가 행위자가 있고. 근데 이 비국가 행위자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국가가 아니면서 인권 침해를 하는 주체가 기업이 있고, 또는 테러리스트 있죠. 또는 뭐 마약 밀매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비국가 행위자로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인권 피해자 옆에는 누가 있죠? 인권 옹호자들이 있죠. 인권 옹호자, 개발 NGO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옹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 누가 있죠? 이해관계자가 있죠. 이해관계자는 통근열차 같은 경우는 뭐죠? 통근열차 사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중에 그 좀 더 그룹 작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틀을 가지고 그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행위자 관점에서 누가 이 역할을 하는지,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는 그 틀로서 이거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국가의 3대 인권 의무라고, 그러면 국가가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보통 이제 국제인권법에서는 요 세 가지 얘기해요. 보호와 존중과 실현.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기업은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기업은 나오는 건 뭐냐면, 이때는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권, 책임 얘기하고, 국가는 의무를 얘기하는데, 두 개는 똑같습니다. 처음 두 개는 똑같아요. 보호하고 존중.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구제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 요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세 가지를만 확실히 그 숙지해 두시면은 나중에 그룹 과제할 때 사례를 하면서 이것들을 한번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 틀이 있죠. 인권 피해자가 중심에 있고, 침해자가 두 종류가 있고, 국가, 비국가 행위자, 옹호자, 이해관계자. 요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국가의 3대 의무, 그 다음에 기업의 3대 인권 책임.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걸 배경으로 할 때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때 첫 번째, 그 PPP가 늘어나게 되면서 시민사회 참여가 늘어난다. 근데 이건 좀 조심하세요. PPP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기업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PPP하고 민관협력하고 기업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래 의미는 여기에 그 프라이빗이라는 말 속에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도 들어가죠. 둘 다 프라이빗인데, 기업은 프라이빗으로서 그 프라이빗한 그 이윤 추구를 한다면은, 우리 시민사회는 프라이빗인데 퍼블릭을 지향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이카나 기업에 있는 사람한테 PPP 할 때 우리가 얘기하면 시민사회 니네 빠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PPP를 둘러싸고 이 프라이빗이라는 것에, 왜냐하면 보통 프라이빗 섹터라는 표현을 쓰죠. 사적 영역. 이때는 기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PPP에 시민사회가 안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막 진전이 될 때 우리가 사례에서 보듯이 그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노동 관련 문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 또 증가하고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적 해결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런 보편적 가치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 국제개발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 전제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한국형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형 얘기할 때 그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라면은 한국형이란 말을 써도 되죠. 근데 그 내용이 문제죠. 아까 이제 태극기 달고 다니는 거가 보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촌스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형 모델이 우리가 자랑스럽고 떳떳한 내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 가서 민폐는 끼치지 않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기본 문제이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그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이런 기업과 개발과 인권 문제를 저희가 바라본다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여기 회원협에서 이번 그 행사를 지원하는데, 회원협이 언제 만들어요?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1살인가요? 12살인가요? 12살 됐고, 그 다음에 지빈테라고 그 MDG 캠페인하는 조직이 2005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코피드라고 한국시민사회 국제개발 그 협력 포럼이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그 도전이 막 거세지면서 거기에 맞게 국내 단체들도 이렇게 막 변신을 지금 해가고 있는 중이죠. 이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 앞부분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그 기업하고 개발하고 인권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한번 큰 그림을 좀 그려봤거든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질문은 어차피 조금 있다가 그 개발하고 인권 할 때 그때 시간이 있으니까 하시고, 지금 한 5분 정도 잠깐 좀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은 이거 질문 받고, 그 다음에 개발 인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